안녕하세요. 책방 순이입니다.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흉측한 벌레로 변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갑옷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누워 있었는데 머리를 조금 들자 각질의 아치형 마디들로 나뉜 둥그렇게 솟은 갈색 배가 보였고 배 위에 겨우 살짝 걸쳐져 있는 이불은 금방이라도 홀라당 흘러내릴 것 같았다. 눈앞에서는 몸통에 비해 딱하리만치 갸냘픈 수많은 다리가 어쩔 줄 모르고 버둥거렸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잠자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조금 작긴 해도 사람이 살기에 손색이 없는 그의 방은 친숙한 네 벽 사이에 고즈넉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잠자는 출장 외판원이었는데 옷감 견본 모음을 펼쳐놓은 책상 위의 벽에는 얼마 전 화보 잡지에서 오려내어 예쁜 금칠 액자에 넣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은 모피 모자를 쓰고 모피 목도리를 두른 한 숙녀가 반드시 앉아서 양쪽 팔목을 완전히 감싼 두툼한 모피 토시를 사진 감상자를 향해 치켜든 모습을 담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레고르는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창문 발코니의 함석판에 빗방울 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찌푸린 날씨에 기분이 아주 울적해졌다. 그는 잠을 좀 더 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모두 잊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전혀 실현 가망이 없었다. 그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몸을 아무리 힘껏 오른쪽으로 굴려도 매번 시소처럼 흔들거리다가 뒤로 누운 자세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 그는 버둥거리는 다리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고 좋기 100번은 그런 시도를 해보았다. 그러다가 옆구리에서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가볍고 먹먹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제야 그만두었다. 그는 생각했다. 맙소사,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힘든 직업을 택했을까? 날이면 날마다 출장이라니. 이런 출장 업무는 사무실에서 고유 업무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이 쓰여. 게다가 여행의 고역도 감당해야지. 열차편 연결도 걱정해야지. 식사도 불규칙하고 형편없지. 인간관계도 계속 바뀌니 도무지 지속성이 없고 마음을 터놓지 못해. 제기랄 이 모든 짓거리를 당장 팽개치고 싶어. 그는 배 위쪽이 조금 근질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등을 밀어서 침대의 손잡이 기둥으로 천천히 다가가 머리를 조금 높이 들었다. 그러자 근질거리는 부위가 보였는데 깨알처럼 작은 하얀 점들이 온통 뒤덮여 있었다. 어째서 생겼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다리 하나를 들어 그곳을 만져보려다가 얼른 내리고 말았다. 다리가 닿자마자 싸늘한 전율이 온몸을 훑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원래 위치로 미끄러져 갔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렇게 너무 일찍 일어나니 제정신이 아닌 거야. 사람은 잠을 충분히 자야 해. 다른 외판원들은 이슬람교도의 규방부인처럼 지내는데 예를 들어 접수한 주문을 옮겨 쓰려고 오전 중에 여관으로 돌아오면 그 양반들은 그제야 아침 식사를 하지. 나도 사장한테 대놓고 그렇게 해볼까? 하지만 그랬다가는 그 자리에서 모가지가 날아가겠지. 그게 차라리 나한테 좋을지 알게 뭐람. 부모님을 생각해서 꾹 참지 않았다면 진작 사표를 냈을 거야. 사장 앞에 당당히 나서서 가슴 깊이 묻어둔 생각을 말했을 거라고. 그러면 사장이 책상에서 굴러 떨어지겠지? 사장은 책상에 걸터앉아 높은 데서 내려다보며 직원과 얘기하니 버릇도 참 이상하지. 더구나 사장은 귀가 어두워서 직원이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말이야. 어떻든 내가 희망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야. 언젠가 부모님이 사장한테 진 빚을 갚을 만큼 돈을 모으면 대여섯 해는 더 걸리겠지만 무조건 매듭을 지어야지. 그러면 내 인생의 일대 전환점이 되겠지. 그건 그렇고 지금은 일어나는 게 급선무야. 기차가 5시에 출발하니까. 그는 서랍장 위에서 째깍거리는 자명종을 바라보았다. 하느님 맙소사, 낭패였다. 6시 반이었다. 그러고도 시계바늘이 조용히 앞으로 가서 30분을 지나 어느새 45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자명종이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침대에서 봐도 4시에 자명종이 제대로 맞춰져 있었다. 틀림없이 종이 울렸을 것이다. 그런데 가구가 울릴 정도로 요란한 자명종 소리도 듣지 못하고 편안히 잠을 잔다는 게 도대체 가능할까? 하긴 편안히 자지는 못했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깊이 골아 떨어졌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기차는 7시에 있다. 그 기차를 타려면 불이 나게 서둘러야 하는데 아직 옷감 견본도 챙겨놓지 못했고 몸 상태가 썩 가뿐히 움직일 것 같지도 않았다. 설령 7시 기차를 탄다 해도 사장의 날벼락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환이 5시 기차를 기다렸을 테고 그레고르가 기차를 놓쳤다는 것을 이미 보고했을 터였다. 사환은 사장의 신복으로 줏대도 이해심도 없었다. 아프다고 하면 어떨까? 그러나 그것도 아주 곤란한 일이고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레고르는 5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사장이 의료보험 담당 의사를 데리고 찾아올 것이고 게으른 아들을 뒀다고 부모님을 야단칠 테고 아무리 이 일을 제기해도 의사의 소견을 앞세워 말을 잘라버릴 것이다. 모름지기 그런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건강한데도 일하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레고르의 경우 의사의 소견이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는 늦잠을 잤는데도 정말 쓸데없이 졸린 것 말고는 아주 거뜬했고 심지어 왕성한 식욕도 느꼈다. 그레고르는 순식간에 이 모든 사정을 고려했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결심은 미처 못했는데 바로 그때 6시 45분 자명종이 울렸고 침대 머리맡 쪽에서 방문을 조심스레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야,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였다. 6시 45분이야. 출근하지 않을 거니? 얼마나 부드러운 목소리인가. 그런데 그레고르는 자기가 대답하는 목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다. 틀림없이 예전의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에 섞여서 괴롭게 찍찍거리는 소리가 몸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제대로 들렸지만 그 다음에는 찍찍거리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서 말을 삼켜버렸고 결국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여부를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그레고르는 자세히 대답하고 모든 것을 해명하려 했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 고마워요 어머니, 금방 일어날게요 라고 대답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방문이 나무여서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변했다는 것을 밖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할 터였다. 과연 어머니는 그의 대답에 안심했는지 발을 바닥에 끌며 물러갔다. 그런데 이 짧은 대화 때문에 뜻밖에도 그레고르가 아직 집에 있다는 사실이 다른 식구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고 어느새 아버지가 한쪽 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약하지만 주먹으로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레고르, 그레고르야! 아버지가 외쳤다. 대체 무슨 일이냐? 잠시 후 아버지는 다시 더 깊은 저음으로 그레고르, 그레고르! 하고 채근했다. 또 다른 견문 쪽에서는 여동생이 조용히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레고르 오빠 어디 아파? 필요한 거라도 있어? 그레고르는 양쪽을 향해 이제 다 됐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아주 공들여 발음하고 낱말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둬 자신의 목소리에서 특이한 요소를 모두 제거하려 애썼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침 식사 자리로 돌아갔는데 여동생은 오빠 문 열어 제발 부탁이야 라고 계속 속삭였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출장을 다니느라 몸에 밴 조심성 덕분에 집에서도 밤에는 모든 문을 잠가두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레고르는 우선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고 무엇보다 아침부터 먹을 생각이었다. 그러고는 다음 일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골똘한 생각에 빠져서 이성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잠자리에 누운 자세가 좋지 않았는지 가벼운 통증이 느껴지다가도 막상 일어나면 순전히 상상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래서 오늘 겪고 있는 망상증도 과연 어떻게 서서히 나을지 궁금했다. 목소리가 변한 것도 다름 아니라 출장 외판원의 직업병인 독감의 전조일 터였다. 그는 그 점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불을 치우는 일은 아주 간단했다. 그저 배를 조금 부풀리니 저절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어려웠는데 특히
몸이 유난히 펑퍼짐했기 때문이다. 일어나려면 팔과 손을 사용해야 할 텐데 그 대신에 짧은 다리만 많았다. 다리들은 쉴 새 없이 제멋대로 움직였고 뜻대로 제어되지도 않았다. 다리 하나를 구부리려 하자 첫 반응으로 오히려 그 다리가 쭉 펴졌다. 그러다가 드디어 원래 바라던 대로 그 다리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새 다른 다리들이 모두 고삐가 풀린 것처럼 극도로 흥분해서 고통스럽게 꿈틀댔다. 그레고르는 제발 쓸데없이 침대에 죽치고 있지는 말자라고 다짐했다. 그는 우선 몸의 아랫부분부터 침대 밖으로 나가게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아직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랫부분을 움직이기가 힘들어 무척 더디게 진척되었다. 마침내 거의 미칠 지경으로 안간힘을 다해 무작정 앞으로 돌진했지만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침대의 손잡이 아래쪽 기둥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화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지면서 그는 지금 당장은 몸의 아랫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선 상체부터 침대 바깥으로 내보내기로 하고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로 조심스레 돌렸다. 이것은 그나마 쉽게 성공했다. 몸이 펑퍼짐하고 무거운데도 마침내 머리가 가는 방향으로 몸통이 따라왔다. 그런데 침대 바깥의 허공으로 마침내 머리를 들자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가는 게 덜컥 겁이 났다. 이대로 침대 밖으로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머리를 다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됐다. 그러느니 차라리 침대에 죽치고 있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는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한숨을 내쉬고 드러누웠다. 그러자 짧은 다리들이 극성맞게 서로 다투는 꼴이 보였고 이렇게 제멋대로인 짓거리를 가라앉히고 질서를 유지할 까망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도저히 침대에 죽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다짐했고 침대에서 벗어날 희망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무엇이든 바치는 것이 상책이라고 자신을 타일렀다. 이와 동시에 자포자기해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최대한 차분히 심사숙고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틈틈이 되새겼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 이따금 창밖을 유심히 살폈다. 하지만 좁은 길거리의 맞은편까지 뒤덮은 아침 안개를 보자 자신감도 쾌활함도 회복하기 힘들었다. 벌써 7시야. 다시 자명종이 울리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벌써 7시인데 아직도 저렇게 안개가 자욱하다니. 그는 잠시 숨을 죽이고 가만히 누워있었다. 완벽한 정적을 통해 현실적이고 납득할 만한 상황이 되돌아오기를 기대하기라도 하듯이. 그러고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7시 15분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무조건 침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해. 게다가 그때까지 지체하면 회사에서 누군가 나를 찾아올지도 몰라. 회사가 7시 전에 문을 여니까. 그는 이제 길게 편 몸 전체를 동시에 침대 밖으로 밀어낼 궁리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침대 밖으로 떨어질 경우 머리를 바짝 쳐들고 있으면 머리를 다치지 않을 것도 같았다. 등은 단단한 듯해서 양탄자로 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일은 틀림없이 쿵 하고 큰 소리가 날 거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면 아마도 온 식구가 즐겁까지는 아니더라도 걱정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 모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레고르는 어느새 몸을 반쯤이나 침대 밖으로 내밀었는데 이 새로운 방식은 힘든 운동이라기보다는 유의에 가까워서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몸을 흔들어주기만 하면 됐다. 그는 문득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만사가 얼마나 간단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힘센 사람이 둘만 있으면 충분할 텐데 아버지와 하녀가 떠올랐다. 두 사람이 그의 둥그런 등짝 밑으로 팔을 밀어넣고 침대에서 살살 끌어내면 될 텐데 그를 받쳐들고 자세를 낮추고 그가 몸을 일으켜 방바닥에 바로 설 때까지 조심스레 참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될 텐데 방바닥에서는 짧은 다리들이 제고시를 해주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문이 잠겨있다는 사실은 접어두고라도 정말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사면초가의 곤경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어느새 상당히 진척돼 몸을 조금 세게 흔들어도 가까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고 이제 곧 최종적인 결단을 내려야 했다. 5분 후면 7시 15분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회사에서 누군가 찾아왔군. 그레고르는 중얼거리며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그럴수록 짧은 다리들은 더 극성스레 춤을 췄다. 한순간 온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구나. 그레고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부질없는 희망에 매달렸다. 하지만 늘 그렇듯 하녀가 금세 또박또박 걸어가서 문을 열어줬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에 처음 인사한 말만 들어도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지배인이 직접 찾아온 것이다. 이 회사는 직원이 아주 사소한 실수만 해도 대뜸 침소봉대에서 의심을 한다. 그런데 왜 하필 그레고르가 재수없이 이런 회사에서 일하는 팔자란 말인가? 대체 왜 직원들은 모두 날건달 취급한단 말인가? 어찌하여 직원 중에 아침에 겨우 몇 시간 회사를 위해 유익한 일을 못했다고 양심에 찔려 바보처럼 굴고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진실하고 충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정말이지 수습사원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충분하지 않은가? 굳이 묻고 어쩌고 할 필요라도 있다면 말이다. 기어이 지배인이 직접 찾아와야 하는가? 이 미심쩍은 사안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지배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무고한 온 집안 식구들에게 보란듯이 광고를 해야 한단 말인가? 그레고르는 올바른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흥분한 나머지 안간힘을 다해 침대에서 몸을 날렸다. 방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났지만 우려한 만큼 세게 쿵 하는 소리는 아니었다. 떨어지는 충격이 양탄자 덕분에 다소 약화되었고 등짝도 그레고르가 생각했던 것보다 탄력이 있어서 그다지 크게 울리지 않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다만 머리는 제대로 조심하지 않아서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짜증이 나고 아파서 머리를 돌리며 양탄자에 문질렀다. 저 방 안에서 뭔가 떨어졌군요. 왼쪽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그레고르는 언젠가는 저 지배인도 오늘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했다. 원칙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상에 퇴짜를 놓기라도 하듯 지배인은 옆방에서 다부지게 몇 걸음을 옮기면서 애남의 가죽장화로 뚜벅뚜벅 소리를 냈다. 오른쪽 옆방에서는 여동생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그레고르에게 오빠 지배인이 찾아왔어 라고 알려주었다. 그레고르는 알고 있어 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여동생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말할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레고르야, 이제는 왼쪽 옆방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배인님이 오셔서 내가 어째서 아침 첫 차로 출근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신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지배인님이 너와 따로 얘기하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문을 열어다오. 방 안이 어지러운 것쯤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실 거다. 안녕하세요, 잠자씨. 지배인이 친절하게 말을 거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지배인에게 얘가 몸이 좋지 않아요 라고 말을 건넸다. 몸이 좋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지배인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레고르가 기차를 놓치겠어요. 젊은 녀석이 언제나 회사 일만 생각해요. 저녁에도 도무지 외출이라곤 하지 않아서 제가 오히려 짜증이 날 지경이라니까요. 이 도시로 돌아온 지 8일째인데 매일 저녁 집에만 있었답니다. 식구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열차 시간표를 살펴보곤 하죠. 쟤는 실톱 세 곡만 해도 기분 전환이 돼요. 예를 들면 저녁에 2, 3일 작업해서 작은 액자를 뚝딱 만들었답니다. 액자가 얼마나 예쁜지 보면 놀라실 거예요. 저 방 안에 걸려 있어요. 그레고르가 방문을 열면 금세 보시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와주셔서 기뻐요, 지배인님. 우리 식구들 힘만으로는 방문을 열도록 설득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고집이 세거든요. 분명히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른 아침에는 괜찮다고 하지 뭐예요. 금방 나가요. 그레고르가 신중히 천천히 대답했다. 그는 바깥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모님, 저도 달리는 납득이 되질 않네요. 지배인이 말했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길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볍게 아픈 것쯤은
웬만하면 업무를 생각해서 거뜬히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감인지 다행인지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얘야, 그럼 이제 지배님이 들어가셔도 되겠니? 아버지가 초조하게 물으면서 다시 방문을 두드렸다. 그레고르는 안 돼요! 라고 대답했다. 왼쪽 옆방에서는 곤혹스러운 정적이 감돌았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여동생이 훌쩍이기 시작했다. 여동생은 어째서 다른 사람들 쪽으로 가지 않는 걸까? 아마 이제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직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동생은 왜 오는 것일까? 그레고르가 일어나지 않고 지배인을 방 안에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고르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고 일자리를 잃으면 사장이 예전처럼 부모님에게 빚을 갚으라고 닥달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분간은 괜히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레고르는 아직 버젓이 여기에 있고 식구들을 저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렇게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긴 했다. 하지만 그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에게 지배인을 방 안에 들이라고 진지하게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사소한 결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쉽게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 될 것이고, 이 정도 결례 때문에 그레고르를 당장 내쫓지는 못할 것이다. 그레고르가 생각하기에는 울고 조르고 해서 그를 귀찮게 하지 말고 지금은 가만 내버려두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해 보였다. 그런데 정작 무슨 영문인지 모르니 식구들이 마음을 졸였고 그들의 행동이 양해가 되었던 것이다. 잠자씨, 지배인이 언성을 높였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거기 방 안에서 농성을 하는군요. 그저 예 아니요 하는 대답만 하고 괜히 부모님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하면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직무유기를 하는군요. 부모님과 사장님의 이름으로 말하겠는데 당장 명확한 해명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놀라 자빠지겠군. 차분하고 분별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뜬금없이 유별난 변덕을 부리네. 사장님은 오늘 아침에 당신이 결근한 이유가 아마도 얼마 전에 맡긴 수급 문제 때문일 거라고 넌지시 언지를 주셨지요. 하지만 나는 정녕 내 명예를 걸고 단언하건대 그런 추측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 당신은 황당무계한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행여 눈꽃만큼이라도 두둔할 마음이 싹 사라지네요. 당신 일자리는 철밥통이 아니오. 원래는 당신과 단둘이 얘기할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쓸데없이 내 시간을 뺏기고 있으니 굳이 당신 부모님께 숨겨야 할지 모르겠소. 최근 당신의 영업 실적은 아주 부진해요. 물론 특별 매상을 올릴 시즌은 아니지. 그건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매상이 전무한 시즌은 곤란해요. 잠자씨, 그런 건 있을 수 없소. 하지만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정신없이 소리쳤고 흥분한 나머지 다른 문제는 다 잊어버렸다. 당장 문을 열게요. 몸이 약간 불편하고 현기증이 나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침대에 누워있어요. 하지만 금세 거뜬해졌어요. 지금 막 침대에서 일어나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생각만큼 상태가 좋지는 않네요. 하지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죠? 어제 저녁에만 해도 말짱했답니다. 부모님도 잘 아시죠?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어제 저녁부터 살짝 조짐이 있었어요. 어제 제 상태를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어째서 회사에 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근하지 않고도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지배인님, 부모님은 봐주세요. 지금 저한테 쏟은 모든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지배인님은 제가 최근에 보내드린 주문장들을 못 보신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8시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가겠습니다. 2시간 쉬었더니 기운이 납니다. 제발 여기서 지체하지 마세요. 지배인님, 제가 바로 회사에 갈 테니까요. 너그러운 아량으로 사장님께 그렇게 전해주시고 저를 좋게 말씀드려 주세요. 그레고르는 이 모든 말을 너무 다급하게 쏟아내느라 정작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중에도 그는 이미 침대에서 연습한 덕분에 쉽게 서랍장으로 다가가서 몸을 기대어 일으키려 했다. 그는 정말 문을 열어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지배인과 얘기할 생각이었다.
지금 자신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과연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들이 직업하더라도 더 이상 그레고르가 책임질 수는 없으니 침착하게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침착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도 흥분할 까닭이 없었고 서두르면 8시에는 정말 기차역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매끈한 서랍장에 미끄러져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마침내 몸을 힘껏 벌떡 일으켜 똑바로 설 수 있게 됐다. 하체가 몹시 욱신거렸지만 이제 그런 통증 따위는 신경도 쓰이지 않았다. 그는 가까이에 있는 의자에 등받이를 향해 몸을 던졌고 짧은 다리로 등받이의 가장자리를 꼭 붙잡았다. 이로써 그는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고 지배인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자코 있었다. 두 분은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습니까? 지배인이 부모님에게 물었다. 설마 우리를 놀리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럴 리가요. 어머니가 벌써 울먹이며 말했다. 몹시 아픈 모양이에요. 우리가 힘들게 하나 봐요. 그레테, 그레테. 어머니가 여동생을 불렀다. 여동생이 다른 쪽에서 어머니 하고 외쳤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의사소통을 했다. 당장 의사한테 가야겠다. 그레고르가 아프다. 얼른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너라. 방금 그레고르가 하는 말 너도 들었니? 짐승 소리였어요. 지배인이 너무 조용히 말해서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와 선명히 대비됐다. 안나! 안나! 아버지가 복도를 가로질러 부엌을 향해 외치고 손뼉을 쳤다. 당장 열쇠장이를 불러와. 어느새 두 소녀가 치마를 펄럭이며 복도를 내달려서 그런데 여동생이 어떻게 저렇게 옷을 빨리 입었을까? 현관문을 획 열어젖혔다. 문 닫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큰 불행이 닥친 집에서 을에 그러듯 문을 그대로 열어둔 모양이었다. 그레고르는 훨씬 침착해졌다. 이제 사람들이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그는 자기 말이 또렷이 아까보다는 또렷이 들리는 것 같았다. 아마 귀가 적응한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썩 정상은 아니라고 믿었고 그를 도와줄 채비를 했다. 식구들이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1차적인 조치를 취해줘서 그는 기분이 좋았다. 다시 인간 세계로 진입한 느낌이 들었고 의사와 열쇠장이가 대단한 깜짝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했으나 정작 둘 중 어느 쪽이 제 구실을 해줄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제 곧 있을 결정적인談판에 대비해 최대한 또렷한 목소리를 내려고 살짝 헛기침을 해보았다. 물론 아주 약하게 하려고 애썼는데 자칫 기침 소리도 사람의 기침과는 다른 괴성으로 들릴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도 어느 쪽인지 판단할 자신이 없었다. 그 사이에 옆방은 아주 조용해졌다. 아마 부모님이 지배인과 테이블에 앉아서 밀담을 나누거나 어쩌면 모두가 방문에 기대어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레고르는 의자를 천천히 밀어 문 앞에 놓고 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짧은 다리의 발바닥에서 점액질이 약간 묻어난 덕분에 문에 밀착해 똑바로 설 수 있었다. 그는 힘든 운동을 한 터라 그렇게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러고서 자물쇠에 꽂혀있는 열쇠를 입으로 물고 돌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이빨은 없는 것 같았다. 대체 무엇으로 열쇠를 잡아야 할까? 대신에 턱은 확실히 힘이 셌다. 그는 턱을 이용해 정말로 열쇠를 움직였는데 분명히 상처를 입을 거라는 우려는 개의치 않았다. 입에서는 갈색 액체가 나와 열쇠로 흘러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들어보세요.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열쇠를 돌리고 있네요. 지배인의 말에 그레고르는 한껏 고무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응원해줘야 마땅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렇게 외쳐야 했다. 기운내 그레고르, 계속 그렇게 자물쇠에 더 바짝 꽂아. 모두가 긴장해서 그의 노력을 주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더 안간힘을 다해 정신없이 열쇠를 꽉 물었다. 열쇠를 돌리는 일이 진척됨에 따라 그는 자물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춤을 췄다. 이제 입으로만 몸을 지탱했고 필요하면 열쇠에 매달려 쉬다가 다시 온몸에 무게를 실어 열쇠를 내리눌렀다. 마침내 자물쇠가 열리면서 찰칵하고 맑은 소리를 내자 그레고르는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숨을 크게 내쉬면서
열쇠장에는 필요 없게 되었네 라고 중얼거렸고 머리를 손잡이에 올려놓고 문을 완전히 열려고 했다. 그레고르가 이런 방식으로 문을 열기 위해 애쓰는 동안 사실은 벌써 문이 꽤 열려 있었는데 다만 밖에서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열린 문짝의 모서리를 아주 천천히 돌아 나와야 했다. 거실로 나가기도 전에 등이 바닥으로 쿵 쓰러지지 않으려면 무척 조심해야 했던 것이다. 그는 여전히 힘든 동작에 전념하느라 다른 문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지배인이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거센 바람이 윙 울리는 소리 같았다. 이제 그레고르도 문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지배인이 벌린 입을 손으로 막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균등하게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계속 몰아내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지배인이 있는데도 간밤에 풀어헤친 머리가 마구 헝클어진 상태로 처음에는 양손을 깍지 끼고 아버지를 쳐다보았고 그러고는 그레고르 쪽으로 두 걸음 다가오더니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치마가 어머니 주위에 활짝 펼쳤고 얼굴은 가슴에 묻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쳐넣을 듯이 저그를 품은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고 거실을 불안하게 둘러보더니 마침내 양손으로 눈을 가리고 건장한 가슴을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감히 거실로 나가지 못하고 꼭 잠긴 다른 문짝의 안쪽에 기대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몸통의 절반과 옆으로 기울인 머리만 보였다. 그레고르는 그렇게 머리를 내밀고 바깥에 있는 이들의 동정을 살폈다. 그 사이에 날이 많이 밝아졌다. 거리 맞은편에 끝이 보이지 않는 진회색 건물의 단면이 또렷이 보였다. 그것은 병원이었고 건물 전면에 돌출된 규격화된 창문들 때문에 유난히 두드러져 보였다. 아직까지 내리는 비는 이제 빗방울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로 큰 빗방울이 되어 그야말로 나달로 땅바닥에 떨어졌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의 식기들이 수북했다. 아버지는 아침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여겨서 아침 식사 중에 여러 신문을 읽으면서 시간을 마냥 끌었다. 식탁에서 마주 보이는 벽에는 그레고르의 군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소위 복장을 한 그는 손을 대검에 대고서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세와 제복에 경의를 표해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현관 복도로 통하는 문과 대문이 열려 있어서 집 앞의 층계참과 아래로 내려가는 층계의 시작 부분이 보였다. 그레고르는 자신만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말을 꺼냈다. 저는 이제 얼른 옷을 입고 옷감 견본을 챙겨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실 거죠? 자, 지배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고 일을 즐깁니다. 출장 여행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출장을 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지배인님,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회사로 가세요? 그래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고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당장은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전의 영업 실적을 돌이켜보고 나중에 장애를 제거한 후에는 반드시 그만큼 더 열심히 집중해서 일할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사장님께 큰 신세를 졌고 그건 지배인님도 잘 아시지요. 다른 한편으로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걱정됩니다. 제가 지금은 공경에 처했지만 다시 헤쳐나갈 겁니다. 지금도 힘든데 저를 더 힘들게 하지는 마세요. 회사에서 제 편을 들어주세요. 외판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사람들은 외판원이 떼돈을 벌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요. 이런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는 특별한 계기도 없죠. 하지만 지배인님은 상황이 어떤지 다른 관리자들보다 잘 아시잖아요. 완전히 믿고 말씀드리면 심지어 사장님보다 잘 아시잖아요. 사장님은 경영자의 특성상 직원에게 곧잘 불리한 쪽으로 판단이 치우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외판원은 거의 1년 내내 사무실 밖에서 일하다 보니 험담이나 근거 없는 비방, 오비일하게 누명을 쓰고 희생양이 되기 쉽지요. 그런 모략을 막기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대개는 전혀 알아채지도 못하니까요. 출장을 마치고 녹초가 내 집으로 돌아와서야
원인도 알 수 없는 고약한 결과를 몸으로 실감하는 거죠. 지배인님, 떠나시기 전에 적어도 제가 어느 정도는 옳다고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하지만 지배인은 그레고르가 말을 시작할 때 이미 돌아섰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으쓱 축혀올린 어깨 너머로 그레고르를 돌아봤을 뿐이었다. 그레고르가 말하는 동안 지배인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문을 향해 마치 거실을 떠나면 안 된다는 은밀한 금지령이라도 내린 것처럼 살금살금 걸어갔고 그러면서도 그레고르를 시야에서 놓치지는 않았다. 지배인은 어느새 현관 복도에 들어섰는데 마지막으로 거실에서 불이 나게 발을 빼는 동작이 얼마나 신속했는지 신발바닥이 방금 불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지배인은 현관에서 바깥 층계를 향해 오른손을 길게 쭉 뻗었다. 거기에서 지상을 초월한 구원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이런 기분 상태로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대로 보내면 회사에서 그의 일자리가 극히 위태로워질 터였다. 부모님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부모님은 그레고르가 평생 이 회사에 몸담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게다가 지금은 눈앞에 닥친 걱정거리로 경황이 없어서 앞날을 내다볼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앞날을 내다봤다. 지배인을 제지하고 진정시키고 설득해서 반드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레고르와 가족의 장래가 여기에 달린 것이다. 이럴 때 여동생이라도 여기 있었으면. 여동생은 영리했다. 여동생은 그가 가만히 누워있을 때 이미 알아서 울어주었던 것이었다. 여자의 약한 지배인은 틀림없이 여동생한테 넘어갔을 터였다. 여동생이 대문을 닫고 현관 복도에서 지배인을 살살 구슬려 놀란 가슴을 달래주면 될 텐데 하필 이때 여동생이 없으니 그레고르 자신이 나서야 했다.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게다가 그의 말을 10중 8구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그레고르는 기대고 있던 문에서 떠났다. 그는 몸을 밀어 열린 방문을 지나 지배인 쪽으로 가려 했다. 지배인은 어느새 층계참에 난간을 우스꽝스럽게 양손으로 꼭 붙잡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몸을 지탱할 것을 찾으려다 금세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넘어져 짧고도 많은 다리가 바닥에 닿게 되었다. 그러자 오늘 아침 처음으로 몸이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짧은 다리들이 단단한 바닥 위에 서게 된 것이다. 다리가 완벽하게 따라줘서 그는 무척 기뻤다. 심지어 짧은 다리들은 그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주려고 애쓰기까지 했다. 그는 어느새 모든 고통이 말끔히 나을 때가 임박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머니가 있었고 어머니를 바로 마주보는 바닥에서 그가 움직임을 자제하느라 몸이 흔들거리던 바로 그 순간 완전히 얼빠진 것처럼 보이던 어머니가 단숨에 벌떡 일어나더니 팔을 활짝 뻗고 손가락도 편 채로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요. 제발 살려줘요. 어머니는 그러면서도 고개를 숙여 그레고르를 자세히 살펴보려는 것 같았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정신없이 뒷걸음쳐 달아났다. 그런데 어머니는 등 뒤에 아침상을 차린 식탁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어머니는 식탁에 다다르자 정신이 산란한 상태에서 다급하게 식탁에 앉았다. 그 바람에 옆에 있던 커다란 커피포트가 넘어져 커피가 양탄자 바닥으로 줄줄 쏟아졌는데 그런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어머니, 어머니! 그레고르는 어머니를 낮은 목소리로 부르면서 올려다보았다. 한순간 집에 있는 뇌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커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서 충동을 이기지 못해 여러 차례 턱으로 허공을 쩝쩝 씹으며 입맛을 다셨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비명을 질렀고 식탁에서 달아나 다급히 달려오는 아버지의 품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지금 부모님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집에 있는 어느새 계단에 있었다. 그리고 턱을 난관에 괸 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레고르는 그를 최대한 확실히 따라잡기 위해 내달렸다. 집에 있는 눈치를 챘는지 여러 계단을 한 번에 뛰어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고도 지배인의 아이고 하는 외마디 소리가 계단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배인이 달아나자 그동안 비교적 자제하고 있던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완전히 실성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지벤을 직접 따라가거나 적어도 그레고르가 쫓아가는 것을 방해하지는 말아야 했다. 하지만 그러긴커녕 지배인이 모자며 외투와 함께 소파에 놓고 간 지팡이를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왼손으로는 식탁에 놓인 큰 신문지를 집어서 지팡이와 신문지를 흔들고 발로는 바닥을 쿵쿵 구르며 그레고르를 그의 방으로 몰아내기 시작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의 애원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레고르가 아주 공손하게 머리를 돌려도 아버지는 오히려 더 세게 발을 쿵쾅 굴렀다. 저만치 떨어져 있던 어머니는 서늘한 날씨에도 창문을 열어놓았고 창문 틀에 기대어 창밖으로 상체를 쑥 내민 채 양손으로 얼굴을 누르고 있었다. 골목길과 계단실 사이로 강한 틈새 바람이 형성돼 커튼이 날아올랐고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이 펄럭이면서 몇 장은 바닥으로 날아갔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가차없이 몰아대면서 야만인처럼 씩씩 울려대는 소리를 내뱉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아직 뒷걸음질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아주 더디게 움직였다. 그가 몸을 돌릴 수만 있다면 금방 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몸을 돌리느라 시간을 지체하면 아버지의 화를 돋을까 겁이 났다. 아버지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시시각각 그레고르의 등짝이나 머리를 때려 죽일 듯이 위협했던 것이다. 그래도 결국 그레고르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야 했다. 뒷걸음질을 하면서는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질겁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를 줄곧 불안하게 곁눈질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굼뜨게 몸을 돌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아버지가 그의 선회를 알아줄지도 몰랐다. 아버지는 과연 그레고르가 몸을 돌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서 지팡이 끝을 이리저리 흔들며 몸을 돌리는 동작을 지휘까지 해줬다. 제발 아버지가 씩씩하는 듣기 싫은 소리만 내지 말았으면. 그레고르는 그 소리 때문에 머리가 돌 지경이었다. 몸을 거의 다 돌렸다 싶었는데 씩씩하는 소리를 계속 따르다가 그만 방향을 잃고 거꾸로 한 구간을 더 돌고 말았다. 마침내 다행히 머리를 방문 앞으로 돌리긴 했는데 이제 보니 몸통이 너무 넓적해서 곧장 통과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지금의 심정으로 잠겨있는 다른 문짝을 열어 그레고르가 넉넉히 통과할 수 있게 해줄 리는 없었다. 아버지는 오로지 그레고르가 최대한 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그레고르가 몸을 일으켜 일어선 자세로 문을 통과하려면 번거로운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준비를 거들어줄 리도 없었다. 오히려 아버지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다는 듯 그레고르를 더욱 요란스레 앞으로 몰아댔다. 그레고르의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닌 듯했다. 이제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문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자 몸의 한쪽 측면이 들린 채 문간에 비스듬히 널브러진 자세가 되고 말았다. 다른 쪽 옆구리는 완전히 마모되는 부상을 입어서 하얀 문짝에 보기 흉한 얼룩이 남았다. 문 사이에 꼭 끼어 혼자서는 꼼짝도 할 수 없었고 한쪽 옆구리의 짧은 다리들은 허공에 매달려 바르르 떨었으며 다른 쪽 다리들은 고통스럽게 바닥에 짓눌려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뒤에서 정말로 구원의 한 방을 세게 날렸고 그레고르는 피를 뚝뚝 흘리며 방 안으로 멀찍이 날아갔다. 문은 지팡이로 쾅 닫혔고 마침내 집안이 조용해졌다.